네, 권일환의 인사이드 아웃 ETF 할 결심입니다. 목요일에 만나 뵙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번 주 이제 내일 하루 또 남아있지만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의 하락이 가장 크게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해 9월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후에 지금 최대 낙폭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 주간의 ETF 시장은 어땠을까요? 동향 짚어주시죠. 시황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주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아, 네. 네네. 지금 다시 한번 좀 체크할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양대 지수의 하락세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8월 들어서 초반에 나왔었던 악재부터 시작이 됐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까지도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컨트리가든, 네, 컨트리가든 쪽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까지 디폴트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부동산 디폴트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또 정부의 어떤 여력들을 봤을 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나오곤 있지만, 당연히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되살릴 수 없는 그러한 또 흐름으로까지 연이어서 뭔가 또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 과연 관리 가능할 것인가, 이것들은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주간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한 주간의 ETF 동향을 짚어볼게요. 부장님,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마이크에 이상이 있어서 잠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또 유가 상승 때문에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물가 지표 자체는 좋았습니다. CPI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상당히 시장을 좀 안심시켰는데, 그 직후에 발표됐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또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는 선행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서, 사실상 다음 달에 발표 예정인 CPI가 이 같은 PPI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 말씀드리면 이제 9월 13일에 8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9월 20일에 9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3일에 발표될 CPI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 CPI 결정이 이번에 PPI에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하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한 시각을 계속해서 이제 내색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 발표될 8월 CPI가 다음 달 FOMC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악재가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5일 발표됐던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 상업 생산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키웠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도 했고 앞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당분간 시장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던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가 향후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로 이제 당겨와야 되는데, 그때 적용받는 할인율이 또 이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로 가져올 때 굉장히 좀 낮게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주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나스닥 위주로 좀 조정이 좀 컸던 측면이 있고요. 이런 조정 장세를 좀 뒤집을 만한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그래도 가이던스를 높게, 전 실적 발표했을 때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해서 그 가이던스보다 발표치가 너무 높게 나오면 현재 조정 장세를 좀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좀 히든 카드로 현재 좀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기간 내에는 굉장히 전환점이 될 만한
관전 포인트고 그 외에는 뭐 하반기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여부 그리고 이제 9월에 발표될 애플의 아이폰 15 신모델 흥행 여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조정을 좀 멈출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ETF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에너지 업종 ETF가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정 장세에서 좀 버텨줬던 측면이 있고요. IT나 뭐 경기 소비재, 소재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 조정 장세를 직접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테마형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 천연가스, 뭐 에너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ETF도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천연가스,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또 겨울로 갈수록 강세를 보였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쟁이라든지 유럽 상황을 굉장히 또 악화시켰던 그런 재료였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 벌써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 ETF 쪽이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악재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해서 다음 달 9월 13일 발표가 될 CPI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국채 수익률 올라오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3일 예정돼 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신제품 발표까지 주목해 보자고 하셨는데요. ETF 동향 스크리닝 해보겠습니다. 주식형 ETF 전 세계적으로 어떤 쪽이 좋았을까요? 네, 일단은 주식형 ETF의 주간 성과 살펴보면 이제 이집트 주식하고 터키 주식 ETF가 좀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가 네. 강세로 전환했음에도 예. 이제 신흥국 주식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좀 강세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약업종 ETF가 또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테크 위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으면서 뭐 신약 출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약업종 ETF가 좀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라늄 채굴 기업 ETF도 한 주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가 원자력 발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명을 했고 또 강화를 하면서 우라늄 가격이 이제 5년 내 최고치를 최근에 달성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우라늄 채굴 기업들 주식도 강세를 좀 보였고 ETF 상승으로 연결이 좀 된 모습입니다. 네, 뭐 제약 쪽에서는 당뇨병 치료제가 메가 블록버스터급의 제약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점들까지 모멘텀을 받고요. 가격 매력도 있었군요.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도 의외로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 터키, 이집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주간 글로벌 ETF 자금 동향 짚어보도록 채권 시장 알아봐야 되는군요. 글로벌 채권 시장 ETF 수익률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커져서 대부분의 채권 ETF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소폭 플러스를 보인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서 금리 상승의 위험을 좀 해치한 ETF가 있거든요. 이런 ETF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만기가 짧은 회사채 ETF에 투자하는 만기가 짧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등급 회사채에 투자해서 이제 높은 쿠폰 일드가 이 가격의 변동성을 좀 상쇄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롱온리 어떤 채권 투자 ETF보다는 해치펀드형 전략을 사용하는 ETF나 아니면 쿠폰 일들을 높게 가져가는 등급이 낮은 뭐 이런 ETF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한 주간 글로벌 ETF 자금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단 전전주에는 이제 최근 몇 주 내 거의 처음으로 순유출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78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직전주 순유출이 한 주 만에 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형 ETF에 68억 달러 규모 순유입이 돼서 전반적인 순유입을 좀 주도한 측면이 있고요. 주식 중에서도 대형 성장주 위주로 좀 순유입이 돼서 최근에 어떤 조정 장세를 시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한 모습이고요. 네. 또 순유출된 주식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등급 하락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신용 등급 하락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이제 금융주 관련 ETF하고 또 경기에 민감한 소재 업종 ETF에서 좀 순유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ETF 자금 동향 순유출에서 한 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저가 매수세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ETF 자금 순유입 탑5
순유추 탑5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일단 종목별로 순이익 5개 살펴보면은 네. S&P 500 지수 추종한 ETF에 22억 달러 정도 순이익이 돼서 가장 컸고요. 나스닥 지수 ETF로도 7억 달러 넘는 순이익이 좀 있었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대부분 순이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을 좀 매수 기회를 보는 시장의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 이슈를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였다면 로스컷 같은 어떤 손절 물량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순이익이 되었다는 의미는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서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등급 매력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금리가 높은 측면이 있어서 미국의 지방 정부 채권이 있습니다. 뮤니시펄 본드라고 하는 지방 정부 채권이 있는데 이 ETF로도 5억 달러 정도 순이익이 되면서 좀 눈에 띄었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달러 표시 국채나 아니면 좀 고등급 채권에 투자할 때는 미국 주정부가 발행한 이 지방채를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안전자산 선호 형성도 동시에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 지방채 ETF 순유입으로도 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유추 상위 살펴보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장기물 위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초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에서 한 15억 달러 정도 순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어떤 손절 물량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나 소재 업종 주식형 ETF로도 순유출이 좀 발생을 해서 주식 내에서도 업종별로 조금은 수급이 차별화된 모습을 좀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정말 근데 금리는 좀 다 왔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서 그 채권 ETF 쪽에 대한 접근들도 그동안 있어 왔고 부장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금리 전망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오늘 네. 또 관련한 해법들을 또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탑5, 바텀5 어느 쪽일까요? 네, 국내 증시도 뭐 글로벌 증시 조정 흐름에 벗어나지 못해서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화장품 섹터가 또 한 주간 8.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제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자국민들 그 여행을 허락을 하면서 관련된 어떤 그 컨슈머 섹터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어떤 좀 혜택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좀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테마 다음 테마로 주목받는 이 바이오 섹터 관련된 ETF도 한 주간 한 7.9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와 중국 소비 관련한 내용들이 주간 상승률 상위 ETF에 올라왔고요. 국내 상장 주식형 ETF 바텀5 성과 보였던 쪽 어느 쪽일까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변동성들이 좀 커지면서 이제 관련된 좀 ETF들도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2차 전지 레버리지 ETF들에서 한 마이너스 9에서 12% 정도 큰 폭의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죠. 이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컨트리가든 관련된 디포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중화권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 증시에 상장된 IT 업종에 투자하는 항생 테크 관련된 ETF도 한 주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동향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에서 개인의 수급 어떻게 움직였을까? 네, 2차 전지 조정 장세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꾸준하게 2차 전지 소재 ETF로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저가 매수를 해서 전반적인 평단가를 좀 낮추려는 전략을 개인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조정이 좀 이뤄지면서 단기적인 지수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로도 순이익이 좀 이뤄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다음 테마로 주목받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도 꾸준하게 순이익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인 순매도 살펴볼게요. 일단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 성과가 났겠죠. 인버스 포지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순매도 상위권은 대부분 인버스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국내외로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인버스 포지션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플러스 성과가 났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최근에 이런 플러스 성과의 차익 실현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버스 ETF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순매수 쪽에서는 2차 전지 소재와 또 헬스케어 쪽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 시점 채권 투자 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ETF 전략인데요. 채권 ETF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8년 이후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의 최고치. 이 고강도 긴축의 사이클 끝에 이게 또 금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칠지는 예상 가능한 대목이었을지 궁금해요. 전략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 국내에서 다 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금 네. 쉬어가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와 주면서 채권에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높은 금리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또 시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좀 들여다보시는 투자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현 시점에서 이제 이 같은 채권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이슈로 미국의 국채 금리, 특히 장기물 위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사실 이 차트는 제가 그저께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건데 간밤 기준을 봤을 때는 또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국채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기존에 사실은 금리 고점 기대감 때문에 이 같은 채권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실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선제적인 투자로 좀 연결이 돼서 저가 매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등을 대기하고 계신 것 같고요. 30년물 기준을 봤을 때는 현재 한 4.3%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뭐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사태인 3월 당시에 한 3.9%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당시에 3.9% 수준이었으면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다양한 은행들이 어려워질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네네. 그 이상의 금리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한 거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당시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였나요? 3.9%였어요. 3.9요. 예, 4% 언더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피치사에서 계속해서 경고했듯이 네. 미국에서 은행 파산이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그만큼 국채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국채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의 금리 전망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한 이벤트가 이제 9월 발표될 8월 CPI, 그 일주일 뒤에 있을 9월 FOMC. FOMC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8월 CPI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이 우려하는 건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 둔화가 유가 상승 때문에 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올랐던 배경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물량 이슈인 것 같아요. 수급 측면에서 국채 발행 물량이 국채를 사려는 수요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또 올랐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가 또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 8월 초에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 규모를 기존 대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물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 가격에는 좀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960억 달러 국채를 신규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030억 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향 조정한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상향 조정을 한 게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제 그만큼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다라는 또 네. 반증을 하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같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굉장히 좀 악재로 받아들여서 선제적으로 국채를 매도하는 수요가 더 많아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미국 국채의 가장 큰 투자자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중국인데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수급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공급 사이드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에서도 또 발생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좀 국채 가격을 좀 짓누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은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채권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또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가 보통 투자 전략 중에서 바벨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 바벨은 아시다시피 헬스장에 있는 어떤 아령이나 역도를 의미를 하는데, 바벨은 이 아령 양 끝단에 굉장히 극단적인 자산만 투자를 하고 가운데를 비워놓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주식에 투자함과 동시에 가장 안전한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네. 주식 내에서도 뭐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동시에 또 중소형주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채권도 이 같은 바벨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좀 유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 바벨의 한쪽 끝에는, 왼쪽 끝에는 단기 채권, 만기가 6개월 이내로 굉장히 짧은 채권에 투자를 해서 금리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좀 잡아놓고, 대신에 현재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에 미국 국채 금리가 5.2%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는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해서 금리 변동성을 낮추되 높은 이자는 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가고, 나머지 한쪽인 오른쪽에는 단기와 좀 정반대인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초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하는 매력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가장 많은 자본 차익이 기대가 되는 게 이 만기가 긴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엔 단기, 한쪽엔 초장기 이렇게 두 개의 채권을 구축을 해놓으면 현재 같은 변동성은 왼쪽에 있는 단기 채권에서 좀 방어가 가능하고, 향후에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이 초장기에서 자본 차익을 좀 얻으실 수 있는 상황이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과거 30년 동안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 언제 처음 금리를 인하했는지에 대한 기간을 평균을 내보니까 통상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페드워치 선물상 88%입니다. 최근 이런 국채금리 급등이라든지 물가 PPI 상승, 예상치 상회 이런 거에도 이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페드가 9월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다음 금리 인하는 6개월 뒤니까 내년 한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내년 상반기 미국의 첫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의미인데, 이 시점을 국채 저가 매수에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뭐 노랜딩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또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 달러, 그리고 미국의 국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대비한다면 추가적인 미국 국채 포지션도 구축해 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부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현재 국채금리 상승의 이유 가운데 수급적인 이유, 국채 발행을 늘리는 그 미국 정부의 발표와 함께 중국 쪽에서 안 사주고 있는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아도 장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저점 부근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것 괜찮을까요? 사실 뭐 수급이 악재라고 보면은 네. 또 이제 향후에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경기의 움직임이 또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악재는 지금 현재 충분히 금리 상태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시각이 시장에 좀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지켜봐야 될 건 향후에 발생 가능한 어떤 경기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가 평균 6개월 정도 걸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상 미국 올 상반기에 성장률 강세 때문에 좀 많이 묻혀있던 이슈인데, 금리가 높으면 부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율을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하이힐드 기업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제 지표가 좋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중금리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한계 기업들이 많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도 굉장히 좀 경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의 국채금리 아니면 시중금리가 연준이 원하는 상황의 레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투자 해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